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이성윤이라고 하고요. 왜 갑자기 NLP만 하다가 이런 걸 했냐, 나는 뭐 변절자냐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비디오라는 태스크가 굉장히 랭귀지랑 닮은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비디오도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랭귀지도 그렇고 텍스트도 그렇고 흐름이 있어서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무엇보다 인턴십으로 이걸 하고 있어서 그냥 한 번에 하는 김에 이거까지 해치우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비디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소개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이제 not all you need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루에 책 한 권은 안 봐도 유튜브 쇼츠는 100개는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는 더 이상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친숙한 도메인이기 때문에 도메인 자체는 되게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이 보실 거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쇼츠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냥 어제 뭐였지? 이거 쇼츠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 왔나? 이거야? 예, 어제 그냥 자기 전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10번 돌려본 영상이라서 이게 원래 이게 앞장면이 있는데 네, 이런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분위기를 환기시킬 겸 해서 봤고요. 그래서 비디오는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을 더 봐야 하는데 저도 유튜브만 보고 있어서 큰일이네요. 그래서 더 이제 다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정작 비디오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헤비 스토리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고4D라는 비디오 데이터 셋인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30TB거든요. 전체 데이터 셋이 30TB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버에 담기도 굉장히 힘들고 뭐 개인이 가지기에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좀 쪼개져 있는 이런 뭐 7테라 그래도 많죠. 근데 뭐 7테라 정도로 쪼개서 쓴다던가 아니면 뭐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뭐 API로 호출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죠. 그래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테이션 이슈가 있는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회사 쪽에서 서버를 제공받아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A100 4대이면 사실 80기가 4개니까 320기가잖아요. 메모리가 굉장히 많은 건데 이것도 다 부족해서 못 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다루는데 되게 힘든 부분이 있다, 혼자서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템포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좀 학술적인 느낌인데 비디오의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흐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이미지와는 다르게 어떤 이미지들의 연속적인 느낌, 어쨌든 흐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를 모델에게 모델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각각의 이미지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이 프레임이 다음 프레임과 이어진다는 내용을 모델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미 친숙한 도메인이지만 다루는 것은 어렵다라는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비디오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하고 비디오 랭귀지 태스크 두 가지를 크게 볼 건데요. 이 비디오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코딩하고 비디오 인코딩하고 템포럴 모델링이라는 아까 말했던 그 흐름을 인코딩하는 부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는 퓨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랭귀지를 어떻게 학습했는지 배웠으니까 비디오 랭귀지 태스크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비디오 QA, 비디오 리트리버, 그리고 비디오 모멘트 리트리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쿠 발표를 여러 번 하고 또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내가 재밌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재밌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몇 번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은 대폭 줄였습니다. 20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수식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수식은 없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먼저 할 거고요. 총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텍스트 인코딩을 합니다. 텍스트 인코딩은 말 그대로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를 벡터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텍스트가 나오면 벡터로 이제 많이 바꾸죠. 이게 이제 좀 유명한 모델인데 클립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클립에서 그 텍스트 인코더 부분과 뭐 아래 이미지 인코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 텍스트 인코더를 클립을 많이 써요. 클립 텍스트 인코더라는 걸 많이 쓰는데 보통 클립이 학습될 때 텍스트 데이터가 그 캡션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지에 달려있는 캡션을 처리할 때는 클립 텍스트 인코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클립 텍스트 인코더로 로우 텍스트를 이제 덴스한 벡터로 바꾸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수식을 어떻게든 안 넣으려고 그냥 디멘전을 말로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랑 이제 토큰이 있을 때 배치 사이즈랑 토큰 개수 그리고 히든 디멘전으로 인코딩을 하는 게 텍스트 인코딩 부분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쪽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추출했으면 당연히 이제 비디오를 인코딩 해야겠죠. 로우 비디오가 있을 때 먼저 비디오 특성상 여러 개의 이미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프레임 샘플링을 합니다. 프레임이라는 건 뭐 게임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FPS라고 하잖아요. 1초에 몇 번 프레임을 이제 보여줄 거냐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FPS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초에 몇 번 프레임을 동영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용량 차이가 막 몇십 백씩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어떻게 샘플링 하냐에 따라서 스파스 샘플링하고 덴스 샘플링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장에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먼저 비디오를 샘플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도 아까 전처럼 텍스트 인코딩을 하듯이 덴스 벡터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주얼 사이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그냥 비전 정보를 좀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클립을 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클립 안 쓰는 비디오 연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클립이 아주 조회수를 달달하게 먹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네 이제 프레임 샘플링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덴스 샘플링입니다. 이 덴스 샘플링이라는 건 보통 초당 한 2프레임, 10프레임 정도를 뽑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초의 이 비디오에서 10장의 이미지를 뽑는 거죠. 그러면은 1분이면은 600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다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건데 인코딩 벡터로 저장이 되는 건데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 헤비 스토리지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파스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1초에 한 장도 아니고 한 5초에 3장? 뭐 이런 식으로 좀 엉성하게 뽑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그 유튜브 보다 보면 10초씩 그 앞으로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같은 장면이 어차피 반복될 거 아니까 10초씩 넘기는 건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스파스 샘플링은 어차피 인접한 몇 장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그냥 엉성하게 뽑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스토리지 문제는 좀 줄어들지만 좀 정보가 좀 손실이 되겠죠. 넘기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으면 그거를 이제 오로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무언가를 뽑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 주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비디오 인코딩을 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템포럴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템포럴 모델링은 아까 전에 제가 비디오가 어려운 이유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디오 데이터만의 저는 유니크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텍스트 쪽에서도 그 트랜스포머 보면은 막 이상한 사인 코사인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보셨죠? 그게 이제 템포럴 모델링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텍스트 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템포럴 모델링은 결국에 이 프레임이랑 다음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이제 모델에게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 그 자체를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없고 있고 차이가 성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거의 뭐 스코어 상으로 10점, 20점씩 차이가 나고 이게 사실 없으면 그냥 이미지 모델을 여러 개 쓰는 거랑 다름이 없겠죠. 뭐 동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는 애니까. 그래서 이거를 템포럴 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중요성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거 많이 보셨죠? 트랜스포머가 쓰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텍스트의 순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시누소이덜 인코딩을 하는데 이게 사인 코사인으로 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프레임 하나하나마다 줄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템포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T5라는 그 텍스트 쪽에서의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 쓰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프레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나중에 있는 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기보다 이전에 있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릴레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고 마지막 이제 뭐 VIT 뭐 이런 것들은 뭐 인베딩 벡터를 러너블하게 넣어가지고 그냥 모델이 이 러너블한 템포럴 모델링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레디언트를 흘려줘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 템포럴 모델링을 꼭 해줘야만 비디오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가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아, 네. 그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너프에서 사인 여기 나오는 사인 소디얼 사인 코사인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비디오 쪽에서 템포럴 모델링으로 제일 핫한 그 모델링 방법은 뭐가 있나요? 저도 물론 막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가 이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춘추 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어디는 이게 좋다, 저기는 저게 좋다라고 많이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써본 입장에서 좋은 거는 러너블하게 학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아까 프롬프트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결국에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모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에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배우게 되거든요. 학습을 하게 되면 인베딩 벡터를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러너블한 그 템포럴 모델링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은 이제 퓨전입니다.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합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그 왼쪽 아래 사진 보시면 텍스트 쪽에 이제 모델링 인코딩을 하고 오른쪽에서 이제 뭐 이게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CNN을 썼네요. CNN 같은 걸 쓰고 해가지고 결국에 비디오 정보를 뽑게 됩니다. 비디오 정보를 뽑고 마지막에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 포지셔널 인베딩이 이제 뭐 그 템포럴 모델링이랑 그 스페이셜 그 토큰들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트랜스포머 하나를 놓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 하나를 놔가지고 그냥 크로스 어텐션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랜스포머에서 잘 알아서 학습해줘 라고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퓨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모달의 이제 긴 데이터를 결국에 크로스 어텐션을 걸어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인코더라고 말을 했지만 뭐 인코더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GPT 같은 디코더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퓨전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디오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었고요. 이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비디오랑 이제 랭귀지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된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근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음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미지만 구도하는. 그게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그러니까 비디오의 특성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음성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좀 많이 벤치마크로 쓰이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음성 없이도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걸 지적해서 음성을 인식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QA 문제도 있습니다. 뭐 대사가 나온다던가 그럼 대사를 들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좀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뭐 데이터셋 앞으로 보겠지만 뭐 MSR, VTT나 이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굳이 음성을 없이도 그냥 약간 GIF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그 이미지 정보만 보고도 뭔가 정보를 답을 할 수 있고 QA를 할 수가 있고 검색을 할 수 있고 이런 느낌이라서 중요하지만 막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다. 근데 좀 곧 있으면은 좀 그걸 타겟해서 많은 데이터셋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네. 소소한 질문. 전 슬라이드에서요. 네. 모델 나오는 부분 왼쪽 모델 그 P 타우 I를 풀리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무슨 논문이었지? 클립버튼가? 라는 논문인데 여기서
하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액션 클래시피케이션인가? 여기서는 결국에 이 텍스트랑 이 비디오가 매칭이 되는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칭이 되는 게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느냐에 대한 확률을 아마 내뱉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비디오 텍스트 매칭 그 학습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크로스 어텐션을 배우면서 얘가 나중에 뭘 할 수 있냐면 뭐 캡션을 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아니면 리트리버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확률을 예측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 그 비디오 관련된 작업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나 원래 있던 형태를 보고자 한다면 오디오가 더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 오디오는 그냥 그 장면에 맞는 오디오를 넣는 식으로 진행해요? 네.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음성이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면 그냥 음성 데이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미지만 뽑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음성 파일이 따로 제공이 그 비디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델링하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따로 그 음성 추출 모델을 써서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대부분 음성 정보는 버리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음성을 이용하는 그 연구가 아직 덜 된 건 데이터셋도 없어서 그런 약간 태스크가 적절한 태스크가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비디오 쪽에서 유난히 좀 심한 편인데 좀 데이터셋 바이애스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할 텐데 그래서 원래 의도는 데이터셋을 만든 의도는 그냥 진짜 음성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이미지도 다 잘 합성을 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라 하면서 데이터셋을 냈는데 그냥 이 인간들이 그냥 비디오를 이미지랑 텍스트만 보고도 잘 푸니까 다른 그 후속 연구들도 아 굳이 뭐 힘들어서 뭐 음성 모델링 할 필요 없구나 하면서 그냥 안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저도 제 생각에는 그 음성 쪽으로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셋도 더 그게 필요한 데이터셋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디오 데이터셋은 되게 바이애스가 심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QA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뭐 이미지 그 비주얼 QA 이미지 쪽에서 VQA랑 비슷한데요. 그냥 비디오가 주어지고 퀘스천이 주어지면 앤서를 내뱉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팩토이드 비디오 QA랑 인퍼런스 비디오 QA로 쉽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팩토이드 QA는 그냥 어떤 정보, 사실 정보만을 물어보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불독의 색깔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비디오랑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고 그다음에 앤서를 이제 브라운이라고 내뱉게 되는 거죠. 근데 인퍼런스 비디오 QA는 좀 더 복잡하게 이런 팩토이드 비디오 QA는 너무 쉽다. 사실 그냥 이미지 한 장만 보고도 풀린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온 태스크인데 이거는 이제 좀 리즈닝 능력이 모델이 필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장면에 올 게 뭐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비디오를 이해를 해야 풀 수 있겠죠. 뭐 어떤 이벤트가 다음에 나올 것 같냐라는 내용의 문제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대부분 벤치마크 성능이 되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연구도 재밌을 것 같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는 크게 이제 아까 말했던 크로스 인코더를 쓰고 아키텍처는 보통 크로스 인코더를 쓰고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제너레이션은 뭐 답이 되겠죠. 답이 뭔지에 대해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이제 아키텍처가 되게 유명한 아키텍처인데 모델을 그냥 프로즌을 시켜버립니다. 프로즌 시킨다는 거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안 되게 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어댑터라는 걸 써가지고 중간중간 뭐 리니어 레이어 같은 거를 학습을 해서 비디오와 텍스트를 같이 넣고 답을 생성하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디오 QA는 비디오랑 텍스트를 같이 인풋으로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비디오 리트리버인데 이거는 오히려 더 저희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는 건데 유튜브죠. 비디오를 찾는 건데 텍스트 쿼리가 들어오면 그거랑 가장 잘 맞는 비디오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보통 듀얼 인코더라는 구조를 많이 쓰는데요. 일단 뭐 예시를 보시면 뭐 여기 USA 프레지던트 버락 오바마가 뭐 다이에스 위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다. 뭐 여기 이런 거라든지 이런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가장 비슷한 이 비디오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고 뭐 여기 아래 있는 센텐스 어멘 라이트 뭐시기 한 거가 인풋으로 주어지면 이 비디오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트리벌 태스크는 뭐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여기 캡션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약간 의도적으로 오타를 아 데이터셋에 있는 이거는 그냥 뭐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뭐 어떤 오타를 검색을 할 때 오타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의도 맞아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려고 일부러 오타를 낸 데이터셋을 낸 게 아닌가. 뭐 약간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지적?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좋고요. 그래서 보통 듀얼 인코더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 듀얼 인코더라고 어려운 게 아닌 게 그 클립이 그냥 듀얼 인코더거든요. 인코더가 두 개 있어서 듀얼 인코더라고 하는데 텍스트 쪽 인코더랑 비디오 쪽 인코더 있어가지고 그걸 다 인코딩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CLS 그 클래스를 나타내는 토큰 하나만 인베딩을 시켜가지고 그 두 개를 그냥 다 프로덕트 합니다. 다 프로덕트 하면은 이제 유사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가장 유사한 텍스트에 맞는 가장 유사한 비디오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밉스라고 했는데 뭐 맥시멀 이너 프로덕트 서치라고 그냥 다 프로덕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어텐션 걸 수도 있겠죠. 그냥 큐 쿼리 키 밸류 해가지고 어텐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비디오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트리벌 태스크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포지티브만 있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샘플을 같이 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인 것과 오답인 거를 같이 학습을 해가지고 얘가 그 마진을 좀 키우도록 학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트리벌 쪽에서 많이 이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한 주제인데 비디오 모먼트 리트리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템포럴 그라운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비디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태스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디오를 먼저 찾습니다. 텍스트 쿼리가 들어오면 비디오를 먼저 찾고 그 비디오에서 가장 텍스트와 유사한 그 스팬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초부터 몇 초까지가 이 쿼리에 해당하는 장면이다까지 찾아야 되는 태스크이고요. 그래서 완전 어렵게 가려면 인풋을 텍스트 쿼리만 넣고 비디오도 찾고 뭐 원트도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텍스트랑 비디오 거기에 맞는 그 골든 비디오를 넣어주고 그 모먼트만 찾도록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모델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비디오도 찾는 연구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것 같고 투스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NLP에서 그 extractive QA 그 스쿼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컨텍스트랑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가장 유사한 정답 스팬을 찾는 태스크가 NLP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유사하게 비디오 쪽에서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쪽이 이제 모먼트 DTR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확률인데 모델이 예측한 확률이 바로 이제 이 확률 곡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그 모먼트 텍스트에 대한 모먼트일 것 같은 부분을 확률로 나타낸 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텍스트에 대해서 한 동영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쿼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모두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에서도 딱 그 일부분만 찾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는 스타트 엔드 타임을 내보내게 됩니다. 뭐 몇 초부터 몇 초까지. 그래서 리그레션으로도 많이 풀고요. 아니면은 0부터 1까지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렇게 리그레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뭘 쓰냐면 이거는 사실 왼쪽 아래는 되게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미지 쪽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DETR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핫한데 DETR이 뭐죠? 그 이미지에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비디오에서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정답인 그 스타트 엔드 박스를
찾게 되면은 똑같이 풀 수 있겠다라는 논문으로 나온 거고요. 이게 지금 소타입니다. 모먼트 DETR이라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DETR에다가 몇 가지 로스를 더 추가했더니 비디오에서도 잘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지금은 소타는 아닌데 꽤 오랫동안 소타를 차지했던 논문이고요. 페이퍼고 이건 이제 2D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스타트 엔드 타임을 2D 디멘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몇 초부터 몇 초까지인 확률이 각각 직육면체 하나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3행 5열이면은 뭐 3초부터 5초까지가 정답이다라는 거를 나타내게 되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2D CNN 태워 가지고 가장 그 유사한 스팬을 찾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요즘은 많이 안 쓰고 요즘은 왼쪽 그 모먼트 DETR 많이 쓰는데 한때 이거는 좀 잘 나갔던 적이 있었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비디오에 아직도 문제긴 한데 보시면 아직도 LSTM을 써요. 그 다른 데는 GRU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트랜스포머가 발달하고 버트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LSTM을 쓰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여전히 이제 챌린징합니다. 보면은 그 왼쪽 아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셋의 바이애스를 아예 지적한 논문이거든요. 이게 요지는 뭐냐? 페이퍼의 요지는 뭐냐면 비디오 중에 랜덤으로 이미지 한 장만 골라도 비디오 리트리버에서 쏘타 찍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가 이 문제가 뭐냐면 그 너무 유사한 장면들이 하나의 비디오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비디오 그 벤치마크로 쓰이는 애들이 대부분 비슷한 프레임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비디오인데 거의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중에서 그냥 랜덤하게 한 장만 프레임을 뽑고 그냥 그 템포럴 모델링 없고 그냥 VIT 같은 거 쓰면은 쏘타 찍었어요 이걸로. 그래서 이때 이제 좀 경종을 울리는 비디오 업계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한다 이런 좀 경종을 주었던 논문이고요. 이게 굉장히 사이테이션도 많이 되는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 바이애스가 매우 심하고 다른 그 태스크들에 비해서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헤비 스토리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맨 처음에 설명한 문제랑 좀 다른데요.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2D탄 같은 논문에 보면은 이거가 다 하나하나의 그 벡터입니다. 뭐 1초부터 10초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벡터 하나하나를 다 저장을 해야겠죠. 이미지 그 비디오 하나당. 근데 이게 다 쌓이면은 절대 이제 상용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 유튜브는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있길래 뭐 진짜 궁금한데 이런 벡터를 다 저장하려면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사장된 이유도 이거 결국에 이렇게 다 저장할 공간 없으면 못 쓰는 논문 그 페이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요즘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교한 템포럴 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 오른쪽 아래가 이제 그런 템포럴 모델링을 지적한 논문인데요. 이게 타임스 포머라고 어텐션을 걸 때 그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만 거는 게 아니라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어텐션을 걸어서 템포럴 모델링을 해야 한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템포럴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코스트를 필요로 했고요. 여전히 이제 이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템포럴 모델링에 따라서 성능이 매우 달라지는데 이게 연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문제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도전해보면 논문 금방 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미개척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결국에 그냥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컨텐츠가 결국 서머리가 되겠죠. 이거 리뷰 쓰실 때 참고하라고 그냥 서머리 했고요. 비디오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VL 태스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만 넣어주셔도 한 줄은 안 되겠죠? 네. 아무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말씀해주신 발표 들으면서 좀 이제 인상을 받았던 게 비디오 쪽은 물론 모델 구조에 대한 연구도 좀 부족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메모리 관련한 이슈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비디오 분야에서 메모리 자체에 관해 다루는 연구는 혹시 어떻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건 좀 근데 딥러닝이랑 좀 상관이 없었다가 요즘 딥러닝을 많이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서프레션 그러니까 압축 기술이죠. 그 동영상을 압축하는 기술이
그러니까 압축해서 다시 복원을 했을 때 정보로 손실이 최소한으로 줄이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거는 약간 딥러닝보다는 좀 전통적인 어떤 알고리즘, 그런 비전 쪽에서 쓰이는 예전부터 쓰이던 알고리즘을 많이 썼고요. 막 프리의 변환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하다가 요즘은 다시 좀 딥러닝을 적용해서 그런 압축도 해보자라는 연구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방금 지적해 주셨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되게 핫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